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 당연하죠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아들러라면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되묻겠죠.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들러가 말하는 인생의 통찰로 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백 가지 이유를 동시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 같은 사람이 감이라는 열등감. 그런데 아들러는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심리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안 된다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선택의 구조를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러의 철학을 통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는 심리적 감옥의 설계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곧 부의 첫 번째 조건이다. 아들러의 핵심 개념 중 과제의 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그들의 과제이며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소비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투자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소비 결정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내가 원해서가 아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해서 출발하는지.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사는 동네, 남들이 다니는 학원. 이 선택들은 표면적으로는 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부의 기회는 종종 낯선 길, 남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길 앞에서 항상 멈추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남들이 이미 다 간 길만 걷는다. 그 길의 끝에는 남들과 같은 결과만 있을 뿐이다. 그의 철학을 부의 세계에 대입해보면 인정 욕구는 부의 가장 비싼 세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들러는 인정 욕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는 거예요. 부의 관점에서 보면 인정 욕구는 아주 구체적인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필요하지 않은 명품, 과시를 위한 외식, 능력 밖의 차. 이것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매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지출이 커질수록 실제 자산은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들수록 더 강하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인정 욕구가 만들어내는 빈곤의 악순환이죠. 아들러의 처방은 단호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라.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한 심리적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경제적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제적 선택을 비웃는다면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 과제인가, 그의 과제인가? 당신이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그것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반대로 당신이 관여해야 하는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문자 그대로 그의 과제일 뿐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은 목적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만들었다고요. 어려운 가정환경, 실패했던 사업, 배신당한 기업. 이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가난했기 때문에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발명된 이야기다. 여기서 아들러의 목적론이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먼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나는 한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무서워. 나는 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문장들을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라는 원인이 현재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논리적이고 정직한 자기 분석이라고요. 그런데 아들러는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선택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방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기억을 꺼내며 말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돈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어. 그리고 그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도 똑같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불씨가 생겼어. 그리고 그는 움직입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 동일하나 그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과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싶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현재의 목적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가난했던 기억을 꺼내는 사람은 그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그 기억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의식 위로 올린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지금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가 현재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현실 핑계용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들러의 답은 단순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과거 때문에 안 된다는 구조는 사실 나는 지금 변화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목적을 직시하는 순간 과거는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과거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붙잡지 못합니다. 목적이 바뀐 사람에게 과거는 변명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맞지 않았는지 알려주는 정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역으로 가르쳐주는 지도. 당신이 지금 자꾸 꺼내게 되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기억을 왜 꺼내고 있는가? 이 기억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소환된 것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과거의 바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적을 바꾸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이번엔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RAS, 즉 망상활성계라는 필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정보에 노출되지만 뇌는 그것을 전부 처리하지 않습니다. RAS가 이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골라서 의식 위로 올립니다. 그렇다면 RAS는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를 고를까요? 바로 당신의 목적입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목적을 품은 사람의 RAS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목적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뉴스에서 경기 침체 기사를 발견하고 지인의 사업 실패 소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자신이 놓친 기회들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불공평하고 어두운 게 아니라 그의 RAS가 그 증거만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부자가 된다는 목적을 설정한 순간 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스쳐 지나쳤던 책의 한 문장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 만났지만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다시 떠오르고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대화에서 아이디어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자 뇌의 필터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아들러의 목적론과 RAS가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기회가 오면 그때 목적을 세워야지. 그런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적이 먼저 바뀌어야 뇌가 그 목적에 맞는 현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러가 말한 목적을 바꾸는 순간 즉시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뇌의 필터가 물리적으로 교체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이 질문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소환된 것인지 들여다보세요. 편안함을 지키려는 목적, 실패를 피하려는 목적, 변화의 불편함을 거부하려는 목적. 그 안에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의식하는 순간 처음으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목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목적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일어나는 순간 RAS가 교체됩니다. 뇌가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 안에 당신이 찾던 기회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됐던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 증거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파트 전체의 결론이에요. 열등감은 부의 원료다. 단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아들러는 인간에게 우월성 추구라는 근본적인 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보다 위에 서고 싶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성장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우월성 추구를 작동시키는 연료가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는 열등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젊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운이 좋다. 이 열등감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비교의 대상은 무한하고 항상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는 존재하니까요. 이 방향의 열등감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마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는 열등감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 사이의 간격. 이 열등감은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이 간격이 클수록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인식이 더 좋은 나를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자신과 비교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경제적 부족함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이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곳이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말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종종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찾다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길을 먼저 발견하는 거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스티브 잡스, 수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현재에 깊이 불만족했고 그 불만족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 그것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월성 추구의 방향입니다. 즉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것. 아들러가 강조하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실용적인 통찰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파이 자체를 키웁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을 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더 잘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투자 시점이다. 아들러 심리학의 또 하나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칩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은 훨씬 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지 않은 점이 왜 혁명적인가? 우리는 인생을 선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의 점들이 이어져 현재가 되고 현재의 점이 이어져 미래가 된다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쌓고 기다려야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좀 더 모이면 투자할게요. 상황이 안정되면 사업을 시작할게요. 아이들이 크면 그때 제대로 해볼게요. 그런데 아들러는 이 선의 개념 자체를 푸습니다. 인생은 선이 아닙니다. 각각의 순간은 앞뒤와 연결된 선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과거와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점이라면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실패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어제의 가난은 오늘의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쁜 선택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생깁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왜 그 언젠가가 와도 또 다른 언젠가를 기다리게 될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라는 개념은 선형적 인생관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의 이 점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그것이 다음 점과 연결되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다림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순간은 독립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부자로 사는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부자로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됩니다.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자본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식이 없으면 사업을 못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자본이나 지식을 갖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부자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1억이 있어서 부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1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러의 지금 이 순간은 이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부자의 존재 방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그 존재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라는 것. 돈이 없어도 오늘 읽는 책 한 페이지, 오늘 나누는 대화 하나, 오늘 내리는 작은 경제적 선택 하나, 이것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미 부자의 삶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겠다는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란 선형적 인생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준비가 미래의 성공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 때만 완벽한 준비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의 세계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만든 사람들 중 완벽하게 준비된 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지금 이 순간에 뛰어들었고 뛰어드는 과정에서 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불완전한 선택이 영원히 오지 않을 완벽한 준비보다 무한히 강력하다고. 오늘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부자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달라지는 순간 당신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세계관에서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곧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들의 합산이 아니라 오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들러와 함께 걸어온 길을 정리해 볼게요. 타인의 시선에 내 경제적 선택을 맡기는 것,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무기력함에 대한 원인으로 쓰는 것,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톡성 열등감에 잠식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심리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러의 가장 불편하고 가장 해방적인 마지막 통찰이 남아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한 데에는 환경도 있었고 운도 있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심리적 감옥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 감옥의 문이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도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경제적 자유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내리는 오늘의 선택, 과거의 이야기 대신 지금의 목적을 선택하는 오늘의 결정, 톡성 열등감 대신 성장의 연료를 선택하는 오늘의 태도. 이 선택들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옥 안에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교입니까? 어떤 감옥이든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문이 안으로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이름을 아들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타인이 그려준 지도가 아닌 자신만의 부의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불을 읽다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